어떤 분들이 오실지 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오타쿠스러운 강연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무기와 전쟁에 대한 강연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총이 두 자루 있는데 이 두 총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아시네요. 네. 이 총은 이제 리볼버라서 회전되는 탄창에 한 발씩 넣는 총이고, 자동 권총, 탄창 자체가 밑으로 넣는 총입니다. 대단하신데. 다음. 난이도 확 올라갔어요. 총이 지금 세 자루 있는데, 그럼 이 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마이크. 틀어도 된다. 조준 사격할 때 정확도 네. 보시면은 이 총은 요즘 핫한 한물 같나? 아무튼 많이들 하고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HK416 소총이고, 얘는 M14 저격 소총이에요. 얘는 생긴 건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산탄총입니다. 각각의 용도가 달라서 더 난이도가 올랐어요. 탱크처럼 보이는 게 세 대가 있는데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기 강연을 어떤 식으로 강연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 참관을 왔을 때 저기 보시면은 돈의 역사에 대해서 그 강연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역사책방 대표님께서 저기 그 임현준 연구위원님께 화폐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를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화폐를 단순한 물물 교환부터 이제 화폐로 본다면은 그 시작은 뭐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무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짱돌과 나뭇가지로 상대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게 시작이었겠죠. 이게 무기의 시작일 겁니다. 뭐 그래서 석기를 쓰다가 청동기, 그리고 모두가 청동기 지나서 철기, 이제 철기 시대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여러 논란이 있고, 당장부터 청동기 무기를 정말 썼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넘어가 보고요. 이제 가장 획기적인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면은 바로 이제 중기병의 등장입니다. 영화 혹시 벤허 보셨나요? 벤허에 보면은 말을 직접 타고 다니지 않아요. 다들 이제 전차라 해서 그 말에다가 수레를 매달고 그 위에 타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집니다. 그게 뭐 전차가 더 실용적이어서 전차를 썼던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말 위에 올라타서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기원전에서 이제 서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안장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철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카타프락토이예요. 카타프락토이는 완전하게 무장한 자라는 그리스어로 보시다시피 철갑과 마갑, 기수들이 전체를 철기로 두르고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는 이제
중동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자리에 있던 파르티아라는 나라인데 여기 보면 이 중동과 모두가 잘 아시는 고구려의 게마무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똑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마갑과 철갑을 불러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프락토이가 이제 활약을 펼치는데 로마의 군단들과 파르티아가 붙게 됩니다. 당시 이제 카이사르, 모두가 잘 아는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이렇게 3두 정치를 로마가 하고 있을 시절이었어요. 근데 크라수스가 이 앞서 말한 둘에 비해서 굉장히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면은 정복을 통해서 군공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파르티아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고는 참패를 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로마 군단의 이제 주요 병과는 보병입니다. 보병 방진을 잘 유지해서 싸운다면 기병한테도 효과적이지만 파르티아는 일반적인 그 당시 기병의 수준을 많이 넘어선 상태였어요. 이렇게 몸을 뒤로 돌려서 쏘는 걸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가서 화살을 한 번 쏘고 다시 또 되돌아가면서 화살 계속 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은 화살비를 맞는 보병들은 이걸 버틸 수가 없고 진영을 흐트러뜨리게 돼요. 그 사이에 진영이 흐트러짐과 동시에 이제 카타프락토이가 로마 군단을 들이쳐서 완벽하게 크라수스가 패배하는 게 카르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 기병들은 굉장히 고급 병과였어요. 물론 기병이라는 게 어느 시대나 이제 엘리트의 이미지가 있지만 이때는 유독 더 엘리트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는 말 위에서 자기 몸을 고정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두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발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해결된 게 바로 등자가 발명이 되면서입니다. 등자는 먼저 동양에서 발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을 거쳐서 서구권으로 넘어갔는데 흔히들 우리가 삼국지를 볼 때 장비의 방천하극이나 아니면은 관우의 청룡원을 또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싸우는 거를 우리가 삼국지 연의를 보면서 많이 봤을 텐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등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무기를 사람이 말 위에서 휘두를 수가 없거든요. 등자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기마병의 시대가 열립니다. 보시다시피 자신의 몸을 좀 편하게 고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창을 한 손으로 들 수 있게 됐고 이 창을 한 손으로 지지를 하고 돌격하는 기사들의 랜서 차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제 방패를 걸칠 수 있게 되죠. 논란이 이건 조금 있는 얘기인데 이런 대규모 기사 계급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등자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지금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영화나 아니면 판타지에서 봤던 기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기사들도 결국에 이제 새로운 무기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머스킷은 한국말로 그냥 화승총인데요. 화승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심지 이 자체를 화승이라고 해서 여기에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이제 사격을 가능하게 한 무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화약 무기들은 커다란 대포나 아니면은 사람이 들 수 있어도 이제 심지를 꽂아서 굉장히 불편한 방식으로 사격을 했는데 이 머스킷에 등장하면서부터 전장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4차 이탈리아 전쟁에서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왕국의 연합, 그리고 프랑스 그 이제 연합과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연합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패권을 놓고. 그 와중에 처음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연합군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돼요. 프랑스 군대에게 파비아 성에서 포위를 당해서 이제 헤쳐나올 수 없었는데 야음을 틈타서 스페인 보병대가 이제 프랑스군 등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스페인 보병대는 전부 머스킷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프랑스 기사들에게 맹렬하게 사격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프랑스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스페인 이제 보병들은 500명도 안 되는 사상자를 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스페인의 그 대표하는 방진을 테르시오 진영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형 머스킷 병단을 앞에 세우고 그 옆을 아케버스라고 부르는 그 조금 소형의 총들을 무장한 병사들로 하고,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장창병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이크병들을 두게 돼서 이 진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부식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세 군대가 몰락하는 전투는 한국에서도 벌어집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신립 장군이 이제 조선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모든 역량을 이끌고 이제 일본군과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탄금대 멀쩡한 이제 그 성들을 냅두고 굳이 탄금대라는 이제 강 앞에서 이제 결전을 벌이게 돼서 이제 기병 돌격을 감행하지만 이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일본군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렇게 신식의 무기에 이제 구시대 군대가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죠.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류, 그리고 사극에 나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총, 화승총 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심지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무기는 거의 12세기, 13세기, 그러니까 화약이 이제 막 전장에 나올 초기에 등장했던 무기고, 이미 이제 머스킷과 이제 일본의 조총은 이렇게 화승 자체에 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방아쇠만 당기면은 이제 격발이 되도록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무기로는 굉장히 활보다 전혀 나을 게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개량을 거치면서 활에 대한 무기를 가지게 되죠. 당시 조선에서도 이런 조총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내부에서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활이 우세하냐 아니면 총이 우세하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 총이 우세하게 된 거는, 활은 아무리 숙련된 사수라도 10회, 20회, 많아야 20회 정도 사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힘이 달려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숙련도도 필요로 하고요. 하지만 조총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달의 훈련, 그리고 쏘는 데는 화약과 총알이 있는 한은 큰 힘을 안 들이고 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서 패러다임이 활에서 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화승총, 이제 메치락 머스켓에서 한 번 더 이제 보병의 무기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플린트락 머스킷. 플린트락은 이제 말 그대로 부싯돌입니다.
그래서 부싯돌을 기존에는 화승을 여기 달아가지고 화승이 화약 접시에 닿는 순간 격발되는데 이제는 불을 붙일 필요 없이 부싯돌 자체가 이제 화약 접시에 닿는 순간 이제 불꽃을 일으켜서 이제 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 플린트랑 머스킷을 이용한 전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뭐 검사들 그리고 창병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플린트 머스켓 시대에 오면서 이제 총이 모든 역할을 하나로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총이에요. 플린트랑 머스켓은 거의 일반 성인 키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총검을 달아서 일반적인 이전에 했던 창의 역할까지 대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플린트랑 머스켓이 뭐 발전을 했다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열 보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1열로 서서 행군을 해서 상대방을 면전에 놓고 일제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바보 같은 전투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제식이 곧 전투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열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그대로 패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병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게 지휘관의 명령에 맞춰서 일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용기와 깡이 있어야지 이 전열 보병은 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방금 보셨듯이 한번 패주하기 시작하면은 기병대가 들이닥쳐서 그들을 베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군대에 많은 악습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영국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타와 그리고 형벌이 가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속에서도 영국군은 이제 자신의 육군 레드코트로 대표되는 그 강한 정예병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병사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미국 독립군이 패주하는 과정에서는 기병대가 들이닥쳐서 그들을 몰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 기병대가 영국군을 들이닥칠 때는 완벽한 방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기병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식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이제 군기를 갖추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대에서도 군대를 가게 된다면 제식부터 배우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린트랑 머스킷의 이제 발사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Paper cartridge. I'm going to bite the cartridge open. 카트리지를 입으로 불어 뜯고 I'm going to spit the remainder of the powder out
pour a portion of the 화약 powder 접시에다 약간의 화약을 into the 부어줍니다. pan. Now I'm going to cast the musket down so that I 나머지 pour the 화약을 rest of 총으로 the powder 부어주고 down the barrel and put the paper in because the paper will stop the 총알을 flame 넣고 ball 이제 꽂을 대로 falling out. 쑤십니다. Now I'm going to ram it down very tightly. Recover my ramrod, otherwise the weapon is completely useless. Very important to recover the ramrod. Now I take it from half cock to full cock. The weapon is now ready to fire. So I'm going to now raise it to the high port, and with a bit of pressure on the trigger, I'm going to fire the musket. 그래서 1분에 2번 사격하면 굉장히 빠른 사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방 군대도 나를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짓을 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을 조업했어야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서 상대방과 싸우면 살 확률이 있지만 도망치면 죽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이 당시 전열부병에는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연발식 무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세뮤얼 콜트라고 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총인 M16을 제작한 회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이제 나온 말이 인간을 만든 거는 신이지만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 거는 세뮤얼 콜트다. 그러니까 약자건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때부터는 그냥 리볼버를 뽑아서 쏘기만 하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등하죠.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없고 없는데 이제 뭐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걸 실현하신 분이에요. 불임 구슬도 소용이 없습니다. 총한테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평등합니까? 그래서 이때 리볼버는 이제 퍼커션 캡이라고 지금처럼 총알을 이제 실린더에 이게 쫙 장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런 플린트랑 머스킷처럼 그 화약과 총알을 꽂을 대로 다 실린더마다 쑤셔 넣어줘야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부싯돌 없어지고 이 퍼커션 캡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게 충격을 받으면은 이게 불꽃을 튀기게 되면서 격발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니에탄, 기존에는 완벽한 구형의 납탄환만 쓰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불안해서 탄이 어디를 튈지도 모르고 이제 사거리도 매우 짧았는데요. 이 미니에탄이 등장하면서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길고 이제 정확도도 많이 향상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금속재 탄피를 쓰는 이제 탄환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탄을 채우지 않아도 저렇게 연발로 사격할 수 있는 총들이 나옵니다. 게틀링건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흔히들 지금 생각하는 여러 다총열을 갖춘 기관포를 게틀링하고 말하는데요. 이게 게틀링건의 시초입니다.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특이한 점은 게틀링의 사람이
군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의사예요. 근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전쟁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발의 총을 쏘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총이 나오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건 이제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다음에서야 좀 비슷하게 이제 서로 전쟁을 조금 억제하는 모습을 겨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레버 액션식 소총, 이건 이제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뭐 진짜 총 아니고 모형이고요. 이 총은 이 밑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장전을 할 수 있는 총입니다. 이 총 안에 한 7발에서 많게는 12발 정도 이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레버를 한 번 당길 때마다 재장전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 총의 문제점은 이 레버를 밑으로 당기니까 엎드려서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어차피 조준점이 많이 흐트러지는 기병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손으로 장전을 하고 못 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총의 장점은 한 손으로 장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 위에서 총을 한 번만 돌려주기만 하면은 이거 잘 안 되는데 장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후장식 소총인 이제 드라이제 소총인데요. 볼트 액션이 가능해지면서 볼트 액션. 이게 볼트고요. 이걸 한번 뜯다가 앞으로 밀어주는 것만으로 장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 총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쏘려면은 이게 이만큼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엎드려서 사격을 못하는데 이 총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총처럼 이렇게 한번 레버를 당겨주는 것만으로 장전이 되고 사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경하셔도 돼요. 그러시면서 그냥 좀 불러보세요. 진짜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무기들은 발전을 했는데 지휘관들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이렇게 향상된 무기를 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미국 독립전쟁처럼 똑같이 진영을 갖춰서 상대방 면전에다 대고 쏘는 방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남북전쟁을 참관했던 유럽의 무관들은 와, 양키 새끼들 정말 멍청하게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곧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거 이제 구식총과 이제 드라이드 소총의 대결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신식 드라이드 소총으로 무장한 프로이센도는 엎드려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Wird der Abzugshahn betätigt, durchbohrt eine Zündnadel die Patrone und entflammt das Zündmittel, die das Geschoss nach vorne treibt. Ein tödlicher 이런 와중에 오스트리아군은 그때 다시 전장 수출처럼 꼬실 대로 장전을 해줬어요. 미치고 환장을 놀랐어요. schneller und im Linien nachladen. Der Soldat bleibt dabei in Deckung. Im Schnellfeuer der preußischen Zündnadelgewehre bricht der österreichische Gegner. 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당시 독일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은 독일이 하나지만 그 당시 이제 독일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권으로 있는 나라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자인 프로이센을 따르는 세력들과 그리고 기존의 그 신성 로마 제국과 합스부르크 왕가를 거쳐서 오스트리아 제국, 기존의 강자였던 오스트리아 제국을 따르는 이제 문화권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요. 결국에 누가 독일을 통일하냐는 싸움에서 프로이센 군이 이제 이 칠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프로이센 주도로 최초의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상황을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많이들 아시는데. 네, 호그와트죠. 호그와트. 옛날에는 영국에 마법사들이 많았나 봐요.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깽판을 많이 치고 다녀서 영국인들이 골머리를 썩었을 겁니다. 이렇게 볼드모트가 아브라카다브라 한번 외치면은 사람들이 죽어나잖아요. 절대 살인 마법이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개발한 이제 머글의 지팡이는 이 아브라카다브라가 10초, 이게 1초에 10발씩 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관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총의 반동이 굉장히 자기 어깨가 아프다는 걸 하이람 맥심이 느끼면서 이 반동으로 이 반동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심을 한 끝에 반동으로 놀이새가 제껴질 때마다 다음 탄이 장전하게 되는 이 맥심 기관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게틀링건도 연발 사격이 됐지만 위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수동으로 돌려줘야 돼서 신뢰성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맥심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수시간을 지속 사격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높은 신뢰도를 가진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양한 이제 무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맥심 기관총을 좀 더 개량해서 비커스 기관총이 나왔고 이게 영국의 주요 제식 무기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이 M1897 야포가 나오게 돼요. 기존의 대포들은 한 번 사격하고 나면은 그 반동 때문에 대포 자체가 몇 미터 뒤로 밀려서 그걸 다시 제자리로 놔야 되고 다시 조준을 하고 사격을 하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M1897 야포는 주퇴 복자기라고 여기다가 유압식 스프링을 장착해서 반동을 이제 대포가 다 받아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이 M1897 야포를 지금까지 모든 형식의 대부분의 이제 대포들이 이 형식의 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초기까지는 이렇게 기병대가 아직은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기병대가 독일의 이제 수경지를 기습해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제 파비아 전투에서 기존의 기사 세력들이 몰락을 했듯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기병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단발 무기들에 앞서서는 기병으로서 효용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연사가 되는 기관총이 나오면서 기병이 이렇게 완벽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독일군이 굉장히 뭐를 잘 쓴 게 수경을 하면서도 자신의 진지 뒤에는 이렇게 기관총들을 배치해놔서 기습을 당해도 만약에 이 기관총을 이제 수경자 앞에 배치했으면은 그 기병대 돌파력에 그냥 뚫렸을 텐데 그 앞에 수경지를 휩쓰는 동안 시간을 벌고 기관총으로 역습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1차 대전의 시작은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당시 세르비아가 이제 독립을 못하고 오스트리아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세르비아를 독립시키기 위한 이제 검은 손이라는 테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에 왔을 때 시찰을 왔을 때 이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저격하면서 1차 대전이 시작되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르비아라는 변방에서 이제 아무리 황태자지만 죽였다고 어떻게 1차 대전이 시작됐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세계사 배우면서 그 길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죽였고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대전이 발발되었다 정도만 교과서에는 나와 있었어요, 항상. 이때 세르비아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오스트리아 뒤에는 이제 독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황태자가 죽은 것을 빌미 삼아서 세르비아를 침공했을 때는 이제 두 거대 세력의 그런 이제 대리전이 되면서 양쪽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돼서 이걸 빌미로 이제 전장에 뛰어든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와 영국은 왜 여기에 끼어들었을까요? 조금 지금으로서는 프랑스와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기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 혁명 이전 러시아 제국은 프랑스와 꽤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세르비아를 침공하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고 독일이 이제 세르비아의 뒤에 있는 러시아를 견제할 때 가장 걱정했던 거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는 프랑스가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 동안 뒤를 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양면 전쟁, 동과 서 양쪽 모두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독일은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먼저 이제 상대방을 치는 거죠. 예방 전쟁이라고 이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슐리펜이라는 장군이 슐리펜 계획이라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전역은 굉장히 단기에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를 거쳐서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군대가 배치가 돼 있을 테니까 허술한 벨기에를 넘어서 프랑스 파리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를 겨우 목전에 둔 마른에서 독일군은 이제 프랑스에게 패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선을 조금씩 뒤로 물리면서 양옆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선이 결국 이제 도버역부터 스위스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게 그대로 고착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서로 참호를 하게 됩니다. 참호전은 사실상 그 기존에 있던 아까 굉장히 어이없게 보였던 그런 플린트랑 머스킷을 사용했던 전열 보병들의 전투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전투였어요. 그냥 상대방 참호를 향해서 돌격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남북전쟁을 참관하면서 비웃었던 유럽의 무관들은 자신들이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런 거를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그 참호전의 최전선이었던 프랑스의 알베르를 이제 갔었을 때입니다. 알베르라는 마을은 뭐 딱히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이제 그런 이제 1916년 참호전이라는 게 최초로 시작된 그 해를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 아까 보시면 이 알베르 성당 지하에는 이렇게 마치 참호 갱도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박물관을 마련해 놨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참호에는 물이 많이 들어차고 습하고 그래서 쥐도 많고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리기 쉽고 굉장히 가혹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참호족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는데 습한 환경에서 발이 젖은 채로 분화 같은 거를 오래 신고 있다 보면은 이제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이때부터 참호족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알베르 앞에는 보몽하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이때 이곳을 방문한 게 2016년이었는데 100년이 딱 지난 상태였어요. 100년이 지난 상태에도 그 당시의 참호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몽하멜에서는 그 영연방군 이제 캐나다가 이제 영연방이니까요. 캐나다 군대인 뉴펀들랜드 연대라는 이제 이쪽 방면을 맡았는데 참호전 이제 솜전투가 개시한 지 20분 만에 2,000명이라는 연대병력이 그냥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 증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영국군 참호에서 상대방 동일군 참호를 바라보는 상태인데요. 200m 정도 돼요. 근데 이 사이에 그나마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때는 뭐 철조망, 각종 장애물들이 깔려 있었겠죠. 네, 여기를 이제 기관총과 포탄을 뚫고 상대방 참호까지 뛰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고요. 참호에서 나오자마자 기관총과 포탄세를 받게 됩니다. 무기는 발전됐지만 지휘관들의 생각은 이제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투가 발생했고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뭐 아무리 명석한 지휘관이 있었던들 참호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당시로서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기술 발전이 많이 됐으면 괜찮겠지만 어중간하게 발전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방어하기 쉬워도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지휘관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상대방 참호 밑까지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폭약을 수십 톤 정도 묻은 다음에 터트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롱나가 크레이터라고 이 당시에 이제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독일군 진지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폭약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때 폭발이 이제 핵무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인공적인 폭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200~300m 되는 직경의 크레이터하고
뭐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만 굉장히 크게 보여도 결국 전선은 도버해역부터 스위스까지 거의 수천 킬로에 걸쳐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2016년 7월 1일에 솜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아까 보시다시피 알베흐 앞에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7월 1일에 솜 전투가 개시돼서 마친 거는 2016년 그해 11월 13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연합군이 진격한 거리는 불과 12k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사상자는 120만 명이었어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1km를 진격할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제 10만 명의 피가 스며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영국군은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마크 시리즈는 이제 전차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최초로 나온 이제 전차의 명칭도 마더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참호를 돌파하기 좋게 이렇게 굉장히 큰 무한궤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탱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게 그냥 이제 새로운 엄청난 신무기를 개발한다 하면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첩보가 흘러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전장으로 이제 물을 수송하는 차량이다라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물탱크, 워터탱크의 그 탱크만 따서 이제 암호명으로 붙이게 됩니다. 근데 뭐 탱크라는 게 뭐 어감도 이제 뭔가 좀 세 보이는 그런 발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지 그대로 탱크라는 말 자체가 잘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부랴부랴 이제 전차 개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솜 전투에서 솜 전투 마지막에 저 마크 시리즈가 투입이 됐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전장 중간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제 큰 차체를 그 당시 기관으로는 이제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호를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여러 나라에서 깨닫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르노 FT-17이라는 전차,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A7V라는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A7V는 사실상 뭐 그 영국의 마크 시리즈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전차인데요. 영국의 마크 시리즈를 노획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든 전차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이제 똑같이 이제 투박하게 생겼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기관총과 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차를 이제 지상함, 랜드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해상에 있는 전함을 이제 마치 이제 지상으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랜드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전차들은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사장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르노의 FT-70는 전차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현대 전차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포는 이제 하나만 갖추고 회전식 포탑을 갖춰서 그 전차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포를 전방위로 사격할 수 있게 만든 현대 전차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무식한 전투가 솜전투, 이런 참호전, 무식한 전투가 가능했던 게 왜일까요? 이제 물론 이제 기관총의 개발도 있었지만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나치 독일의 게벨스의 연설입니다.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기존의 이제 중세와 근세의 전투들은 이제 주요 병력만 벌판에 모여서 투닥투닥하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민간인들을 이제 별로 괴롭힐 일도 없었고, 물론 전쟁 범죄는 있었지만 그 전투 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간인들은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사회 곳곳을 통제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고 이제 철도가 개발되면서 전국 어디에 있는 자원과 물량을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그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그 이제 국가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총력전이라고, 토탈워, 총력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총력전의 시초는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때 이제 북군의 장군이었던 윌리엄 테쿰셰 셔먼이라는 장군이, 이 사람이 제창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했던 행위가 그런 총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땠냐면은 이제 남부에서 전투를 이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반 시설과 철도 그리고 식량, 물자를 다 파괴하면서 이제 애틀랜타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서양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불리한 전투를 피하고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제 기반 시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그 남부의 역량을 이제 군대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 북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커티스 르메이, 미국 공군을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까지 장성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와중에는 이제 상대방 도시를 폭격으로 불태우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상대방 도시와 그런 군수산업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걸 파괴함으로써 상대방의 전쟁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데 중점을 둔 거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당시 군인들도 굉장히 좀, 아무래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민간인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과 불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커티스 르메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을 폭격하면서 저 밑에 있는 스즈키네는 군용 볼트를 만들고 저 옆에 있는 혼다네는 군용 너트를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가타가와가 군대까지 손수레에 실어서 갖다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민간인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의 군대는 전쟁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협력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사이 전반기에 프랑스는 자신들이 그렇게 초기에 무력하게 뚫렸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벨기에부터 스위스까지 이어지는 요새선을 만듭니다. 이 요새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자고 했겠죠.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이 마지노선에 직접 가봤어요. 보면은 겉보기에는 그냥 벙커 몇 개가 이렇게 떨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능선 전체를 요새화시켜서 겉으로 나오는 벙커들은 일부분이고 산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고, 이게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건설이 되게 돼요. 이거는 뭐 현대 군대가 이 선을 뚫는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요새화되어 있는 거를 뚫는 거는 뭐 현대 미군이 벙커버스터와 핵무기를 동원해야지 겨우 뚫을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두고 독일은 이제 굉장히 많은 고뇌와 생각을 하게 되죠. 2차 대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 마지노선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치 독일 이제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평가되고 있는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과 에리 폰 만슈타인 장군이에요. 이 사람 둘 다 이제 1차 대전을 경험했고,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멍청한 박치고 돌격하는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자기 몸으로 전쟁터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독일은 자신의 연합군에게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 무기나 그런 거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츠 구데리안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반 그냥 차량이나 오토바이에다가 마분지로 대충 탱크처럼 겉표면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향후 2차 대전에서 있을 기갑전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되고, 그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리 폰 만슈타인은 히틀러의 소방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전술가이자 전략가로서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는 이 사람이 만든 작전이 먹혀서 성공이 됐고, 그 이후에 소련과 전투를 이어갈 때도 이제 패배 상황에서, 패배를 직면한 상황에서도 몇 배나 되는 소련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지연시킨 그런 대단한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2차 대전 직전까지 교류를 하면서 독일의 군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제 지엘 슈니트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벨기에고 아까 말했던 마지노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마지노선을 정면 돌파할 수 없으니까 우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벨기에와 이제 독일,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는 산림지대 아르덴을 돌파하는 거였습니다. 아르덴은 굉장히 큰 산림지대예요. 우리나라 거의 경상도 정도만한 그런 산림지대인데, 이렇게 제가 직접 갔을 때에도 이렇게 이런 빼곡한 나무숲을 이렇게 대규모 군단이 이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프랑스도 했고, 아르덴으로 쳐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이라면서 방비를 이쪽은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만슈타인이 이 작전을 이제 입안했을 때도 독일의 이제 그 당시에 자기보다 상관이었던 이제 독일의 장군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독일 자체로서도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만슈타인이 꾸준히 주장을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거를 좋아하는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알게 되면서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들이고, 거기서 만슈타인의 열정적인 프랑스를 이길 수 있다는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지엘 슈니트 계획이 실행되게 됩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통과했던 곳은 이 스당입니다. 아르덴 지역에서 있는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곳이 항상 뜨거운 감자였어요. 1차 대전 때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프로이센 시절에 보불 전쟁 때도 이곳에서는 항상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스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 마지막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붙으면서 프랑스가 이제 주력적으로 프로이센에게 항복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만슈타인과 그리고 구데리안은 기갑 전력을 키우면서
이제 프랑스를 침공할 계획을 하지만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독일의 축구 팀을 부를 때 전차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탱크들을 가지고 프랑스를 침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1차 대전 때 패션국으로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차 개발이 굉장히 느렸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장갑차, 전차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장갑차 같은 2호 전차, 그리고 이제 4호 전차, 4호 전차가 나왔지만 얘네들도 많은 수량은 있지 않았어요. 겨우 이제 몇백 대 정도 있었고, 실질적인 주력은 2호 전차, 이렇게 부족한 전차로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행은 아니겠죠. 어쨌든 독일이 이제 프랑스에 허를 찔러서 아르덴 숲과 스담을 돌파해서 대서양까지 진격을 하는 와중에 이제 프랑스 전차들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B1 샤르는 마치 1차 대전 때 마크 시리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제 르노의 R35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2차 대전스러운 외형을 갖춘 전차인데요. 독일의 전차들은 이때 프랑스 전차들과 맞붙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터운 장갑을 독일의 이제 빈약한 전차포로는 관통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무식하게 큰 이 전차들의 전차포는 독일의 전차들을 일격에 침묵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도 왜 프랑스가 패했을까는 프랑스의 이제 수뇌부들의 생각이 굉장히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차에 무전기를 탑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독일 전차들이 이들을 우회하거나 아니면은 후방으로 돌아서, 정면 장갑이 두터우니까 후방으로 돌아서 이제 역습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차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전차처럼 독일 전차들보다는 좋았지만 마지막 이제 기회였던 아라스 전차전에서도 이렇게 영국은 이제 독일에 밀리게 되고, 그대로 독일은 이제 대서양까지 질주를 하게 되죠. 또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 하나가 사막의 여우로 유명한 에르빈 롬멜입니다.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장군이라기보다는 무슨 사기꾼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작전을 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 프랑스 깊은 영내를 향해서 돌진하는 게 작전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포위 선멸당할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독일의 이제 사령부에서는 멈춰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에르빈 롬멜은 무시하고 그대로 돌격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 혼자 지휘차에 탑승해서 프랑스 이제 대규모 군단이 있는 데까지 혼자 돌격을 합니다. 근데 독일군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장군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항복하라고 하니까 프랑스군은 자기들이 대규모 부대에게 포위당한 줄 알고 그대로 이 사람한테 항복을 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몇 번 거듭하고 이 사람은 혼자 차에 타고 뒤에 수많은 프랑스 병력들을 포로를 합치고 그대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본진까지 포로를 잡고 이제 오는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독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차들이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에 88mm 대공포, 엄청 유명한 대포인데 대공포지만 굉장히 빠른 이제 탄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전에서도 유효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많은 이제 프랑스 전차와 영국 전차들을 격파하게 되고, 그리고 슈투카라고 불리는 급강화 폭격기, 당시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슈투카를 이제 전선에 투입하게 되면서 벙커나 전차같이 이제 하나의 점공격도 가능할 정도의 정확성을 보여서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차와 보병, 그리고 이제 전투기, 그리고 이런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투를 이제 전격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결국에 이제 대서양을 앞두고 연합군들을 모두 포위하게 돼요. 결국 덩케르크에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이제 철수를 하지 못하고 독일군에게 포위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영화적인 물량이 이제 부족해서 이게 독일군이 덩케르크의 공격을 대규모로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히틀러는 이제 편집증적일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정말로 가능한가, 이렇게 깊숙하게 진격을 해서 이기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어서 덩케르크를 목전에 두고 자신의 모든 부대를 이제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히틀러의 오판으로 그 사이에 영화 덩케르크처럼 이제 대규모 철수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히틀러는 그거를 놓치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히틀러는 개전 6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시켰고, 이렇게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점령했으니까 이제 러시아로 눈을 돌려야죠. 일시적으로 2차 대전 직전에 러시아와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이 조약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그 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거는 이제 러시아 자신들도, 소비에트 연방 자신들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르바로사 작전, 러시아를 침공하는 바르바로사 작전이 이제 개시되자마자 러시아는 순식간에 그해 모스크바 앞까지 이제 수백만의 병력을 잃으면서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습이어도 어떻게 이런 패배가 가능했냐면은 바로 스탈린 때문이죠. 2차 대전 직전에 스탈린도 의심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할당량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수용소로 보내라고 시킵니다. 이런 대규모 숙청, 이제 대숙청이라고 불리는 작업인데요. 이때 유능한 러시아 지휘군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기 때문에 러시아는 초기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숙청을 받들어서 주도한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니콜라이 예조프라는 사람인데, 본인도 숙청을 당했어요. 결국에 너무 많은 숙청을 해서 이제 나라가 돌아가지 않자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도 없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도 러시아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T-34.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전차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T-34였습니다. 이 경사 장갑을 채용해서, 당시 독일은 모두 이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세워져 있는 그런 평면 장갑이었는데, 경사 장갑은 탄을 튕겨내기도 쉽고, 그리고 경사를 가짐으로써 기존 장갑보다 좀 더 두꺼운 장갑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전차들과는 다르게 광폭 궤도를 채용해서 러시아의 이제 질은 이런 늪지대와 진흙탕에서도 이제 손쉽게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말로 T-34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냥 많이 만듭니다. 좋은 전차니까 이제 러시아의 모든 공업용을 동원해서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T-34를. 그리고 그런 거에 맞서서 독일은 이제 가장 유명한 전차 티거를 만들게 되죠. 강철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티거. 이 티거가 이제 뭐 한 가지 일화는 보면은 그 대전차 포탄을 이제 정말로 한 50발을 맞았는데도 유유히 적 전차를 사냥하면서 이제 후퇴하는 그런 전과까지 올린 전차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길쭉한 포신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88mm 대공포를 그대로 전차포로 만들고 차용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광폭 궤도를 채용해서 기동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100mm가 넘는 10cm가 넘는 두꺼운 장갑을 탑재함으로써 이제 방어력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이 티거가 이제 그 중전차 대대에 소속이 되었는데 이때 교전해서 교전비를 보면은 이제 중전차 대대마다 거의 적게는 이제 뭐 한 대를 겨우 넘지만 이제 많게는 티거가 한 대 부서질 때마다 상대방 전차를 16대씩 격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가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게 2대나 이제 4대, 1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교전비를 보였지만 이게 실전투가 아니라 비전투 손실, 고장이랑 그런 모든 손실을 포함한 내역이기 때문에 실제 티거의 이제 교환비는 이제 10대 1을 이제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차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제 티거의 전차장들인데요. 미하일 비트만과 오토 카리우스는 이제 자신들의 전차를 몰면서 이제 거의 150대가 넘는 전차 격추 수를 올리게 됩니다. 특히나 오토 카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을 상대로 이제 지연전을 하면서 상대방 전차 여단을 자신과 자기 이제 부하의 티거 2대로 전차 여단을 모두 섬멸하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티거에 대항해야 하는 이제 미국의 전차는 생각보다 좀 빈약했습니다. 이제 영화 퓨리에 나왔던 셔먼이고, 그리고 이 셔먼을 기반으로 이제 영국에서 개량한 파이어플라이라는 전차입니다. 둘 다 파이어플라이는 이제 영국에서 개량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주포를 탑재했기 때문에 티거를 격파할 수 있었지만 이게 너무 이제 그런 이제 화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명중력은 떨어져서 이제 티거 코앞에까지 가야만 접근해야만 티거를 파괴할 수 있었고, 이제 일반적인 셔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에서 파괴하기는 거의 불가능이고 측면과 후면을 노려야만 이제 티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전차병들에게는 굉장히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셔먼과 티거의 그런 이제 결전을 잘 보여주는 영화 퓨리의 한 장면입니다. 티거를 맞추는데도 정면에서는 격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티거는 셔먼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었고요. Okay, please. Good. Left. Next cross. Right. Jump. Right step. Reverse left. Dave, slide it up. Fire.
저렇게 측면으로 돌아가야지 겨우 티거를 가할 수 있었는데, 물론 영화적 장치였겠지만 티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고 후진을 하면서 싸웠다면은 이제 주인공의 셔먼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티거 한 대를 잡기 위해서는 셔먼을 5대에서 10대 정도 희생을 해야지 잡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차 대전이 이제 격화되면서 이제 다양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모습의 기갑 차량들이 나왔는데요. 이 야크트 판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탑을 없애고 더 강력한 주포를 탑재해서 이제 전차를 사냥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이 구축 전차라는 게 이제 영문으로 탱크 디스트로이어라고 전차를 사냥하는 기갑 차량을 뜻하게 됩니다.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버린이라는 구축 전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소련에서는 구축 전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 이렇게 대전 자주포라고만 말을 했는데, 이 SU-76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전차 임무를 수행했음으로써 구축 전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구축 전차들, 이런 기갑 차량들이 지금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 당시에는 전차를 잡으려면 무조건 전차포로만 잡아야 했지만 지금 이제 미사일이 개발되었고, 이게 전차 킬러들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전차에 완벽한 상극이 있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거듭하면서 이제 이런 대전차 미사일에 굉장히 많은 전차 부대에 피해를 입고, 이때 전차가 쓸모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전차 무용론이라는 그런 개념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까지도 전차는 계속 잘 활용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더 좋은 전차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리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지만 전차를 막아서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전차이기 때문이죠. 현대까지도 이게 전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어떤 보병이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차가 돌격해 오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전차는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이제 보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차량은 전차의 공격을 이제 한 번이라도 받으면 쉽게 무력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중장갑을 갖추고 상대방에게 돌격할 수 있는 기존의 기병을 잇는 병과는 이제 전차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좀 두서없이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좀 좋은 강연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